오늘이 마지막 시간. 앞에 7시간에서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을 테니까 내가 뭐 특별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대강 뭐 마무리로 일단 미래인데 나한테는 미래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그 미래는 현재겠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50대나 60대 됐을 때 어떤 국제정치 속에 살게 될 것인가,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살려고 바꾸려고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짧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미래 속의 젊은이들 그렇게 붙인 것은 아마 본 사람은 봤겠지만은 한 10여 년 전에 내가 역사 속의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책자를 하나 낼 기회가 생겼는데, 물론 그동안 내가 쓴 책들이 대부분 쓰고 싶어서 썼던 책들은 없어요. 다 강연을 하고 나서 그거를 그래도 활자로 바꾸는 게 좋지 않냐고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꿨던 건데, 역사 속의 젊은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지난 200~300년 동안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살다 간 사람들 중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사람들의 젊은 시절을 연속 강의를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가 8명을 뽑아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목이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에요. 저기 나와 있다시피 시대별로 하면은 다산 정약용이 연암보다는 조금 뒤니까 박지원, 정약용, 박규수, 김양수, 그다음 안재홍, 6.1준이 빠졌구나. 마지막에 복합하라고 한 것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뭐 현재 가까운 거였죠. 누군가 얼굴을 하나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 얼굴을 대신 집어넣은 건데, 이렇게 해서 8명이 젊은 시절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다보고 기대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실제 그들이 기대했던 미래 속에 현실은 어떤 현실을 맞이했던가, 뭐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오늘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바라다보는 미래, 또 그것이 30년이 될는지 또는 뭐 50년 후에 그때 나는 세상을 잘못 알았어, 그렇게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때 이렇게 될 건지, 역시 예측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세상은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미래의 주인공이 됐어, 이렇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상상이고 또는 결심의 내용이 될 수도 있는 얘기들이겠죠. 그러면 빠르면 21세기 중반, 그러니까 뭐 2050년에서 2100년 사이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에 관한 얘기를 우선은 좀 해야 그 속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향해서 가게 될 것인가, 또 궁극적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마지막 질문하고 만나겠죠. 다가오는 미래를 전망하는 거에 여러 가지 전망 방법이 사실은 있지 않겠어요? 미래 속의 젊은 그들이나 아니면은 사랑의 세계 정치를 본 사람은 저 그림을 보면 저게 뭔지 금방 알 텐데, 영국 런던을 가서 꼭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3년쯤 여름에 런던을 가서 지낼 일들이 있어서 가 있었는데, 하이드파크를 가면은 보통 런던 가면 이제 기본으로 들르는 대표적인 공원 아니에요? 하이드파크 뒤에 가면은 서펀타인 갤러리라고 하는 조그만 갤러리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 파기 연결되어 있는 게. 그 서펀타인 갤러리가 현대 미술관으로 뭐 재미있는 전시회를 하는데, 가장 유명해진 거는 뭐로 유명해졌냐면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상대적으로 중견 건축가를 한 명씩 전 세계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건축가를 뽑아가지고 상을 돈으로 주질 않고 자기네 서펀타인 갤러리 앞에다가 네가 생각하는 작품을 마음대로 하나 지으라고 시한부로 매년 뽑기 때문에, 보통 6월에 지으면은 11월쯤 가면 철거를 시켜요. 근데 뽑히면 그거는 세계 전체에서 하나 뽑는 40대, 대개는 이제 뭐 그걸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50대, 60대 되면, 건축은 노벨상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노벨상에 준하는 상을 주는, 그 상을 받는 게 순서죠. 2013년에 솔직히 얘기하면 난 사실 잘 몰랐고, 저기를. 하이드파크를 지나고 그 뒤 고목으로 내려가는데 이 건물을 내가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뀐 국제정치에서부터
세계 질서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 내가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던 것은 세계 질서가 단순히 탈냉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명사적인 새로운 또 하나의 그 변환이 다가오는 속에서 복합 질서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의 모습에 단순 국제 정치에서 복합 국제 정치로 가지 않겠냐고 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 지 한 15년쯤 지났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내가 썼던 글들을 보면 뭐 늑대거미가 다보탑 쌓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15년 동안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무슨 얘기인지 들어도 모르겠다. 근데 내가 저 축조물을 보고 무릎을 쳤던 거는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거는 국제 정치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거는 저 상을 받았던 사람 후지모토 소우스케라고 일본의 가장 촉망되는 40대 건축가였어요. 뭐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고 여러 가지 상도 예상대로 많이 받는. 그러니까 소우스케는 건축 자체를 21세기의 새로운 건축의 모양을 저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 사람이 쓴 책 같은 것도 내가 좀 들여다 봤더니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걸 내다보면서 건축물도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숲이다. 숲의 건축을 하고 싶다. 왜 숲이 좋으냐? 그러니까 숲에를 가면 제대로 된 그 울창한 숲을 가면 그 속에는 거목도 자라지만은 조그만 나무 또는 뭐 이끼 뭐 또는 생명체가 없는 돌 그 모든 것이 다 그런 대로 그 숲 속에서 자기 나름의 삶을 살지 않냐. 근데 그렇게 큰 불만이 없고 상대적으로는 갈등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따라서 건축도 그렇게 하는 건축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해서 진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이라서 내가 도쿄를 가서도 저 사람이 지은 이 도쿄에 있는 건축물들을 많이 따라다녀 봐. 국제정치학 공부를 꼭 국제정치 교과서를 보아서 국제정치학을 배운다는 건 아마 나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미래 국제정치를 전망하고 상상하는 데는 오히려 그렇게 조금 국제정치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상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이류나 삼류, 예술이나 이런 거를 했으면은 무명인이 됐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후지모토 소우스케가 도쿄에 지은 것 중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 있는데 아파트가 불만이죠. 후지모토 입장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몇십억씩 돼서 사기도 어려운 아파트들은 그 전통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축조 방식이 아니죠. 우리한테 서양의 아파트가 전해진 건 뭐 1970년대는 들어서 아파트 짓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다 보면 이렇게 다닥다닥 돼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들이. 후지모토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모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해피하게 느끼려면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찌그러뜨려가지고 복잡하게 진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가 중심, 평수가 작은 거나 큰 거나 이래가지고. 이거를 아파트로 바꾸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를 좀 답답하고 심심한 국제정치학에 풀어서 다시 하게. 근데 갑자기 글로 하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것 같아서 처음에 내가 좀 써서 내봐라 했던 것에 21세기 여러분들이 살 국제정치가 다극 국제정치일 것 같으냐, 단극 국제정치일 것 같으냐. 그거에 글을 읽고 소감을 좀 써보라. 그게 첫 번째 내가 물어본 질문이었잖아요. 나는 저 질문 자체는 굉장히 촌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국제정치학자나 국제정치학을 실전에 올리는 정치가들의 상상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비극적으로 논쟁은 아마 계속될 가능성은 많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50대 60대가 됐는데 만약 단극 질서 형태로 어느 특정 국가가 세계 질서의 중심에 있는 것과 또는 멀티폴라가 된 것이냐 아니면 무국 질서는 없냐 아무도 그거 쓸 수 없냐 그거에 나라가 세계 질서가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뭐 세계 유엔 사무총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국의 그 대통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숨가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서 5, 60대를 또 맞이할 것 같은 그래도 관계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강하게 멀티폴라리티에 다극질서로 간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믿고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뭐 글로벌 사우스의 약간 국가들이. 근데 만약 유니폴라가 The long unipolar moment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당장 언어적인 차원에도 봐도 세계 질서의 주도국이 중국이 되면 여기 영어는 대강 다 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중국어 하는 사람은 뭐 별로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난감하겠죠. 미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 있지 않고 중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 있지. 반대로 나는 결심을 하고 멀티폴라가 올 거기 때문에 나 이제 투자 시간 수를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못지않게 중국어에 시간 배분을 훨씬 두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맞으면은 대박이 나는 거고 안 맞으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겠죠. 나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전망하고 외교 정책을 추구할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질문이죠. 브룩스 앤 월퍼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질문을 최근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 2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멀티폴라로 가기에는 아직은 미국은 너무 노익장이다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해오고 있는데 왜 그러면 저게 Foreign Affairs 작년 연말 일종의 Great Debate가 걸린 거죠. 브룩스 앤 월퍼스가 강하게 멀티폴라란 말은 그 논리적으로 맞질 않는다. 멀티가 되려면 third가 있어야 되는데 기껏 있어봤자 미중밖에 없는데 무슨 아주 작은 마이너스 어디에서 멀티폴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잘 안 된다. 거기다가 그러면 중국을 인정해서 바이폴라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 여전히 미국이 partially unipolar 그것에 맞춰서 세계 질서를 짜나가고 나가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고 사실은 나머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ough times for revisionism은 그렇지 않게 전망하고 만약 국제정치를 살아나가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rough times를 맞이할 거라고. 나라 차원에서 얘기하면 남의 얘기 같이 들리지만은 개인의 문제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로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나는 rough time을 각오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또는 브룩스 앤 월퍼스의 저런 전망은 국제정치적으로 설득력이 나한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티클이 나가고 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찬성 반대가 전개되니까 이 Foreign Affairs가 그걸 몰아가지고 Debating American Dominance에서 그 중에 뭐 이름도 명망도가 좀 있고 그 얘기가 대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 몇 개 글을 실었어요. 좀 뭐 의미가 있는 얘기는 The End of the American Era라고 하는 얘기는 힘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가령 브룩스나 월퍼스가 힘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정도를 생각하고 이게 아직은 편차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partially unipolar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9세기부터 서양 근대 국제정치사를 되돌아봐도 힘의 배분 형태가 거의 대등할 때만 그 폴라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힘의 격차가 웬만큼 있어도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압도적인 여전히 그 유니폴라 약간은 상처가 난 partially unipolar라고 쓸 수 있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앤 메리 슬러턴은 뭐 프린스턴에 있고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장도 했고 그랬던 여성 국제정치학자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 정치를 바라다 보는 데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미래의 유니폴라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왜 그러냐면 액터도 많이 바뀌어서 국가도 있고 뭐 대기업들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고 부딪히고 있는 이슈 자체도 그렇게 세계 기준만 가지고 재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액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텐데 저 프레임워크가 너무 구닥다리 프레임워크 아니냐 하는 반론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마 제 기억에 뭐 싱가포르인가 어디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적인 기반만 가지고
국제 정치를 판단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냐. 그 물질적인 기반 위에 심적인 역량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도 또 하나 중요한 힘이니까. 물론 두 개가 다 문제가 있죠. 그 비물질적인 힘만으로 생각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 거의 꼴찌잖아요. 근데 주장은 우리는 미제국주의하고 1대1로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믿고 객관적으로도 그것을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그런 물리력만 강조할 거냐, 아니면 심리력을 동시에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반으로만 너무 계산하는 쪽에서는 이쪽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힘을 21세기 중반이나 21세기 말을 상정한다 그러면 그 시기에 과연 힘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냐 하는 뭐 건설적인 코멘트라고 할 수 있죠. KON도 비슷한 얘기인데 뭐 국제정치학을 좀 배운 사람들은 KON이라고 하는 게 그 자유주의 또는 뭐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런 것을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정치를 조금 더 복잡하게 보려고 하는 군사력, 물리력 플러스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나 이런 요소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질서라고 하는 것도 좀 복잡하게 보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그걸 내가 질문을 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난 이 질문이 별로 잘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럼 물어봤냐 그런 건데, 어떻게 답하나 하고 물어본 거죠. 우선 써내준 사람은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단 조금 더 아까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이런 거로 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조금 강하게 하면 조금 더 젊은 사고가 필요하다. 너무 틀에 지어진 질문이기 때문에 그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세대로서는 대기업 직원이 아니고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뭐 매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느낌은 약간 있었어요. 물론 그게 무슨 고시나 그런 데 그렇게 쓰면 떨어지겠죠. 채점하는 사람들이 다 늙은이들이 채점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으면 익숙지가 않죠, 본인들은. 근데 나라나 개인이 진취적으로 앞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새롭게 문제를 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들이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수준은 어디에 있냐 하면 되게 커다랗게 보면 뭐 세 개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 인덱스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참고 삼아서 공부도 좀 될 것 같아서 최근 데이터를 내가 다시 조금 띄웠어.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중시하는 게 GDP죠. 글로벌 GDP. 저걸 보면은 2023년 추계가 IMF 추계가 미국이 27조, 중국 19조, 나머지는 올망졸망 뭐 4조에서 2조. 이제 11위, 12위, 23위 가면 우리가 뭐 1조 7천, 뭐 1조 8천 이런 것. 대강 그 언저리들에 있죠. 한두 가지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내다보는데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전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대개 우리가 이런 통계를 바라다보는 경우에 글로벌한 통계에 익숙치 않아요. 우리는 뭐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가 된다고 그러는데도 글로벌하게 경제가 얼만데 물어보면은 머릿속에 입력이 잘 안 되죠. 글로벌하게는 약 100조를 막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 26, 7% 되는 거겠죠. 생각보다는 그 중국이 턱 앞까지 따라온 거예요. 19조면 많이 따라온 거죠. 좀 과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런 것을 우선은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하고 미래 국제 정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슨 그 말도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보수와 진보 또는 뭐 좌와 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상이 무언가 물어보면 내가 보면 50년 내지 100년 전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보고 좀 앞을 보고 21세기의 보수나 진보가 되려면, 왜 그러냐면 요즘도 뭐 여야 지도자들 보면 다 무슨 일이 나면 주변 사강의 한반. 주변 사강은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어디에서 주변 사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없잖아요, 여기. 사강인데 왜 러시아가 GDP가 10위에도 안 들어요. 우리보다 조금 커요, GDP가. 근데 우린
고정관념은 우린 조그만데 주변에 4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죽은 얼추로 좀 맞는 거죠. 일본만 해도 뭐 재팬 어디쯤 있는 거예요? 4조 정도인데 1인당 국민소득 한국하고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변 4강대 분단 한국 이런 고정관념으로 공간 개념을 갖고 50년 후에 무슨 상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그러면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될 건 미중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근데 2050년이나 2100년에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뭐처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옛날 사람 같이 생각하지 않고 미중이 경쟁하는 속에 한반도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상당히 선진사고를 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는 수준으로는 21세기를 앞서가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논쟁의 하나가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는 문제죠. 아까 보니까 뭐 26대 19 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중국 평가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이 많이 있어요. EAI 프로젝트에도 2050년 미중 관계 전망하는데 고심참담했던 거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받아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2050년에는 앞선다고 하는 데이터들이 한 3년 전까지 우세였어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근데 우린 결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이 2050년까지 정말 잘하면 거의 근사할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을 못 넘어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이제 1, 2년 사이의 논의들은 어디로 가 있냐면 소위 피크 차이나론이라고 해서 뭐 중국 올 때 카바드를 해주셨겠지만은 요즘 와서 미중이 2050년에 5대5가 된다 그러면 공부 안 했구나 최근 2, 3년 동안 그런 소리를 듣게 돼 있죠. 그럼 향후 30년 후에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피크 차이나를 이코노미스트가 처음 시비하면서 2050년에 87% 정도 따라갈 거다 중국이 미국을.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게 2011년, 21년, 22년, 23년을 보니까 처음에는 2026년이면 따라잡을 거다. 30년, 35년, 41년 얘기가 나오다가 못 따라잡는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 다음은 군사비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어디가 폴이 될 거냐, 폴의 구성 요소를 왜 그럼 경제, 군사 그런 거로 재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알다시피 19세기 중반까지는 저렇게 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19세기 중반까지 뭘 기준으로 선진과 후진을 나눴냐면은 예로 나눴거든요. 전통 천하질서에서는 예의가 동방예의지국은 선진국이고 예의가 없는 나라들은 쌍놈의 국가로 생각해서 상종을 안 하는 또는 뭐 오랑캐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느닷없이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밀리터리 이코노미 인덱스로 힘을 물질적인 기반을 가지고 밀어닥친 서양 세력하고 1대1로 붙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진다. 그러니까 저쪽 인덱스가 승리를 한 거예요. 한 150. 영원히 그럴 것이냐? 그거는 뭐 보장하기 어렵죠. 조금 더 얘기를 가보자 하는 얘기죠. 군사력을 보면은 그 경제력이 세계 GDP 토탈이 얼마냐 하면은 맞히는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도 적은가 하면 군사 전문가들 보고 1년에 세계 군사비를 얼마나 쓰는지 너 알아?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맞추면은 내 생각에 아마 국제정치 학자도 5%도 못 맞출 거예요. 물어보면. 모르죠. 여기 물어보면은 몇 프로 세계 군사비가 몇일 것 같아? 작년 세계 군사비. 아무거나 불러보면. 저거 금방 더해보면 알 때. 대체로 2조 4천 정도 잡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면 뭐냐. 아파트 값은 알 필요가 있지만은 2조 4천억 쓴다고 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런다고 내가 군대를 갈 걸 안 가고 안 갈 걸 가는 거냐. 근데 국제정치 전체를 알아보는 데는 의미가 있죠. 왜 GDP만 하면 안 되냐. 비율이 좀 다른 게 명확한 게 저기 보면은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대체로 9천억을 넘어서요. 2조 4천. 중국이 2,900억. 그럼 아까 경제는 한 80%까지 따라와 있잖아요. 근데 군사비로 갔더니 이게 딱 3분의 1 걸려 있잖아요. 그럼 시진핑이 저거를 모르고 국제정치를 하겠어요? 주변 4강으로 다 너도 폴이고 나도 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는 저게 3대 1 정도 되는 건 다 알죠. 그러면 어디까지
게임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는 적절한 선에서는 멈춰야 되는지의 마지막 보루 같은 건 군사비로 측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내가 러시아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저게 잡히는 게 저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도 하니까 저게 굉장히 올라가서 1,000억 규모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얼마냐?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상상도 못. 러시아 그럼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이기는 건가? 우크라이나는 뭐 저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저러고 싸우고 있는데 물론 1,000억보다는 실제는 조금 더 그 평가를 해주긴 해줘야 되겠지만은 따라서 저런 데이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는 세계 그 공간의 입체 모습하고 그냥 주변 사강 이렇게 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따라서 내가 21세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어보면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 어떤 정도의 판이 그려질 거로 머릿속에 그려지냐. 그 판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럼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친구가 주인공이 되겠죠. 역사에 개인으로도. 작년은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해였어요. 왜 그러냐면 1인당 국민소득은 같아졌어요. 한일이. 일본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변화죠. 식민지 국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같아져. 그거보다 더 복잡한 거는 군사비가 작년에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마 더 참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한일이 어떻게 돼서 뭐 친일이냐 반일이냐 뭐 죽창가를 불러야 되냐 애국가를 불러야 되냐 이러고 싸우지만은 만약 이것이 2대1, 3대1이 된다고 하자. 한국 군사비하고 일본 비하고 또는 GDP가 인구가 지금 2대1이니까 1인당이 같이 토탈은 저쪽이 많죠. 뭐 2조 얼마 나오고 우리 1조. 근데 만약 3대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일본 보고 뭐를 어떻게 해라 무슨 반성을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시절이 지날 거예요. 일본이 스스로 반성을 하겠다고 자꾸 그러고 우리는 그만해라. 이제 뭐 그 반성을 입으로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냐고. 그걸 바뀌는 거는 말의 힘으로 되기보다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브룩스나 포스워스가 그나마 하나 더 집어넣은 거는 테크놀로지예요. 현대 질서, 앞으로 다가오는 질서의 힘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군사 경제 플러스 기술력이라고들 그러는데 이거는 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기술력을 측정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인덱스를 하나를 잡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AI 인덱스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 매년 나오는 과정에서는 이 머신러닝 모델들을 얼마나 그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그거를 일단 인덱스로 좀 써보자 하는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죠. 보면 저게 특정 연도를 잡은 건데 2023년 이 제너러티브 AI 오픈된 것들이 나온 직후 전후겠죠. 그러면 그 이전은 머신러닝에서 이제 딥러닝 쪽으로 넘어오는 게 직전인데 61대 15 그다음은 뭐 보통 그러니까 미중이 강대강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한 편차가 아직은 있죠. 저거를 좀 추계로 보면은 2003년부터 보면은 그나마 중국이 61대 15까지는 많이 올라온 셈. 그러면 저쪽 변화는 워낙 빨리 가기 때문에 요즘 머신러닝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딥러닝 모델이 그 판을 주도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더 줄어들고 있냐? 별로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최근 2, 3년의 추세를 봐도 역시 그 단중기적으로는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 정도의 모습을 그려주죠. 이건 그냥 참고로 보라고.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같은 테크놀로지 중에도 테크놀로지가 21세기 지금 중요해지는 것은 그 테크놀로지가 생산해내는 지식력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세계 지식 질서를 재는 기준의 하나로 세계 톱 띵크탱크들을 피어 그룹들 세계 띵크탱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디가 너 제일 센 띵크탱크 같이 생각하냐? 왜 2018년 데이터밖에 없냐? 저거 매년 생산하던 팀들이 그 소장이 2018년 19년에 세상을 떠나고 소장이 죽고 나서는 저걸 유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 조금 지난 데이터긴 하지만 20개 뽑아놓은 거 보고 얼른 생각이 세어보면은 여전히
여기 내가 12개인가가 미국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뭐 브루킹스, 채텀하우스, 카네기 인다우트먼트, CSIS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편차도 굉장히 심하죠. 브루킹스 같은 데는 한 해에 연 예산 1억 불, 직원 수 1000명, EAI가 열심히 하지만 EAI 1년 예산이 20억이거든요. 그럼 50분의 1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망스러운 점도 있지만은 뭐 또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사실 없죠. 가령 동아시아 문제를만 가지고 브루킹스하고 그 CSIS하고 1대1로 따져보자고 하는 경우에 특히 AI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빅데이터로 처리하는 거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이 AI 시대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옛날보다는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을 하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숫자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하간 이런 기본적인 모양새는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절망할 필요도 없지만은 모르고 지나치게 그 자만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아마 적절한 얘기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에는 인덱스를 뭘 써야 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저 앞에 지금 미국 논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젊음을 자랑하는 상상력을 보여주는 미래 전망이냐 하는 것. 내가 보기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제를 21세기 신문명 질서와 AI 그렇게 붙였는데 보다시피 그 앞에 미국 논쟁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칸에 해당하는 사고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대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기 구분으로 대체로 뭐 서양으로 치면 15, 16세기고 우리는 15, 16세기엔 그런 체험을 하지는 본격적으로는 않았죠. 뭐 일부 제수들이 중국으로 오고 그렇긴 했지만 우리가 본격적인 느낌을 갖는 건 19세기. 근대 다음이 복합 질서냐 하는 거는 일정하게 논란의 시비가 있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Age of Complexity란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좀 바뀌는 것 같다. Age of Simplicity에서 그럼 뭐가 심플한 데서 복합으로 가는 것이냐. 한 박스를 다 설명하려면 1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대강 뭐 주인공 무대 연기 제도에서 다 변화가 실제 오고 있고 마지막 그 복합에서는 저런 정도의 이제 변화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술 우리가 여기서 인덱스로 쓴 거는 안보 번영 저 두 개를 중심으로 하고 그 밑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따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사는 시기가 되는 경우에 내가 좀 와일드하게 상상을 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일종의 복합력의 시대가 올 거다. 한 개인은 근대인 대신에 복합인은 복합적인 사고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걔가 무대 중심에 또는 혼자 쓰지 않고 여럿이 모여서 복합인으로 복합 국가의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이 많다. 거기 보면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니에요? 다보탑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내가 다보탑을 빌어서 거기다 이제 글씨를 넣은 것인데 기술부터 출발한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는 소위 그 기반 질서가 된 거죠. 인류 역사에서 늘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했던 거는 처음은 종교였어요. 대부분의 모든 것을 모르는 건 무조건 다 종교한테 물어봤죠. 그것이 뭐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알라신이든 이렇게 되는 그게 어느 일정한 시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기반의 역할을 했던 거는 정치가 기반이 됐던 시기가 근대 초기. 그러다 19세기쯤 오면 경제가 세계 질서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빨리 간추하는 게 아니라 막스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그것은 자본의 논리로 세계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맞았던 게 아니고 그 19세기의 자본주의의 발달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피크가 되면서 그것이 나머지 무대들을 다 새롭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게 한 200년이 지나니까 그 바닥으로 내려온 게 기술을 베이스로 한 지식 질서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공간들을 일정하게 나머지 무대들을 다 윤색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큐리티도 기술이 들어와서 그것에 상당한 변화를 겪게 하고 있고 경제 질서도 마찬가지고 문화 질서도 마찬가지고 생태 질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저게 공치라고 쓰는 것은 영어적인 표현은 governance죠. 글로벌 governance나 내가 그걸 번역이 안 된다고 우리 국내에서도 governance란 말을 써서 번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우리가 그런 사고의 능력이 없다는 거다. 어떤 형태로든지 번역을 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뒤늦게 게 협치라고 그러잖아요. 뭐 여의도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를 내가 반대하는 것은 협자를 보면은 그거는 한자로 보면 힘역자가 3개 들어간 협자죠. 일본 번역에 governance에. 근데 governance는 단순히 힘으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당성의 근거나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썼던 단어 중에 공치란 단어가 있어요. 그게 제일 가깝다고 생각해서 따라서 21세기를 재려면은 복합력이라고 하는 거를 재려면은 적어도 저 6개의 힘을 어떻게 응집해내느냐고 하는 나라나 또는 세력이나 또는 개인이 보다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지금 겪는 거는 이 모습의 맨 마지막 칸인데 이게 흔히 말하는 모데스키라는 사람이 했던 Long Cycles of Global Power를 지난 한 500~600년 통계를 내보면 대체로 100년에 한 번씩 망했다는 거예요. 세계 질서의 주도 국가는. 포르투갈이 처음 들어왔다가 17세기 들어오면 네덜란드가 한 100년을 풍미하죠. 그 다음 영국이 2번 사이클을 장악을 하고 결국 미국한테 남겨줘가지고 미국이 US 사이클이 걸리는 것이 1945년부터 걸리는데 100년이 그거를 다시 짜겠어요. 이쪽에다 보니까 대강 페이즈로 25, 25, 25 근데 뭐 개인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점차 커서 피크가 뭐 한 100년이 평균 수명이라 그러면 한 50년대 막 활동하다가 서서히 노화 현상에 와서 7, 80대가 되면 이제 세상에서 떠나가는 시기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로 흥미롭게도 대국도 그런 그 과정들을 겪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이 그럼 45년이면은 50년으로만 넣으면 사실은 지났죠. 아니지. 100년이면은 2045년쯤은 누구한테 바톤을 줘야 될 때가 오는지만 그 중에도 이제 중요한 거는 마지막 페이즈, 4번째 페이즈를 어떻게 겪냐고 하는 문제인데 근데 왜 갑자기 그러면 AI로 얘기가 전환되는 얘기는 저 밑에 기술 정보 지식 중에 그러면 그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거 기술은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AI에다가 비중을 가장 많이 두는 것에 표를 가장 많이 획득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파트죠. 샘플의 하나로 내가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 그러니까 안 읽은 사람들은 뭐 억지로 읽힐 수는 없지만은 키신저가 뭐 죽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직접 관여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죠. 앨리스는 알다시피 하버드 대학의 벨포아 과학기술국제연구소 오랜 소장을 한 사람이죠. 2사람의 이름으로 세상 떠난 게 아마 저거 끝나고 아마 2~3달 후에 세상 떠나지 않았나? The Path to AI Arms Control. 어제 그제가 아니고 키신저가 거의 100살 정도 살고 세상 떠났잖아요. 근데 한 4~5년 전부터 AI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나오기 전에 에릭 스미스라고 구글 CEO가 미국 전체가 AI를 주도하지 못하면 결국 세계 질서를 놓친다 그래가지고 NSC AI라고 하는 거의 700~800페이지 되는 방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유명한 얘기들을 에릭 스미스가 하기 시작했어요. 21세기는 빠르다. AI를 장악하는 자, 그가 국제정치의 주인공이다. 그래가지고 회의에 설득한 건 키신저예요. 그래도 뭐 키신저가 살아있는 사람 중엔 국제정치의 이론과 실무를 상당히 그래서 책을 내면서 공저로 책을 냈죠. 이 AI의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그 이제 키신저가 거기서 얘기가 21세기 하려면 AI 공부 안 하고 국제정치를 논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죽기 직전에 저걸 쓴 거는 저게 10월 13일이라는 게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나기 며칠 전에 나온 글이에요.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그때 에이펙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둘이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내는 글이었죠.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왜 America and China must work together to avert catastrophe라고 하는 건 그냥 학술적인 아티클을 쓴 게 아니고 시진핑과 바이든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아티클 자체의 내용이. 너희들한테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싫더라도 뭔가 기본적인 합의라도 해라. 그러면서 어떤 논의를 하냐 하면 빗대서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뉴클레어의 등장이라는 게 국제정치의 모든 것을 바꿔놨다. 1945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키신저와 자기는 그 시기를 살았고 핵 국제정치가 자기 주전공 분야 아니에요? 하나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핵이 가져온 국제정치의 변화보다 AI가 가져오는 국제정치의 변화가 더 클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서 난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너희 늙은 두 사람이 그거라도 봉사를 해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거를 조금 회고하는 거죠. 원폭이 나왔을 때 그게 그렇게 국제정치를 바꿀 줄 몰라서 처음에는 바루크 플랜이라는 것이 1940년에 나왔거든요. 이제 이거 세상이 망하는 거니까 특정 국가가 갖지 말고 공동으로 유엔이 관리하면 안 되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항상 힘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 가지고 있는 자가 그걸 놓으려고 잘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루크 플랜이 결국 실패를 해요. 실질적인 역사는 그러면 완전히 그래서 핵전쟁이 됐냐 그러면 핵전쟁을 안 가고 제한적인 핵 군축이 벌어지기는 하죠. 저기 써놓은 것 식으로 1972년 솔트, 스타트, 뉴 스타트 그러고 퍼져나가는 건 NPT 같은 것으로 이제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키신저 얘기는 그것보다 더 절실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합의를 해라.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은 절실하다고 얘기를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미중에 하는 얘기들 점프해서 가면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자기가 떠나고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AI 뉴클레어 넥서스라는 건 이렇게 결합. 우리는 핵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핵 시대와 AI가 엉켜붙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고 상정을 하는 거죠. 얼마나 복잡해질 거냐. 먼 얘기를 하면은 잘 현장감이 안 오니까 북한을 이렇게 바라다 보는 게 북한도 전형적으로 이제 꼬마 핵 보유국이 됐잖아요. 9번째로.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확장 억제를 미국하고 잘해서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 북한이 한 잘못된 선택 중에 아마 가장 큰 선택은 핵 개발이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게 AI 뉴클레어 넥서스로 가면 갈수록 핵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 지금 핵을 개발했다. 우리는 국내에서 무슨 핵을 우리도 자체 개발해야 되냐? 미국 거를 빌려와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미국의 핵 억제 엄브렐라에 있느냐를 가지고 국내 논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한 반세기 전에 현실을 머릿속에들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구나 지금 우리는 지금부터 50년을 내다보고 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만약 50년 후에 사람들이 보면 우리 앞서 아버지 할아버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구시대적 사고 속에서 대응을 했을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도 북한은 명분은 있죠. 주관적으로 보기에 미국의 적대 정책 속에서 생존이 번영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핵밖에 없기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왜 복잡해졌냐면 AI 뉴클레어 넥서스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AI가 발전을 하니까 핵의 시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AI라고 하는 건 AI 무기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핵은 핵을 무기를 만들면 그래서 핵 무기가 되잖아요. AI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무기나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부분이 AI 효과라는 거죠. 어떤 효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혹은 미국 대통령이 작년에 만나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하고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다 핵을 만약 발사하기로 결심하고 쏘려고 하면은 그것은 동시에 김 위원장의 죽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 한 번 공갈 외교를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가 보다. 그런데 적어도 북쪽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AI가 들러붙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핵무기에 어떤 효과를 AI가 가져두냐면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걸 쏘려고 하는 경우에 이쪽에서 되때린다고 하는 것의 투명도가 AI가 들어옴으로 해서 엄청 커진 거예요. 전에는 뭐 네가 그거 쏘면 너의 죽음이야 그래도 웃기고 있네. 뭐 북인을 협박 공갈에는 더 단수가 높으니까 너도 나한테 협박 공갈하는 거지. 근데 미국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기반으로 들어오는 파트들을 보면은 AI의 그 혁명적인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세밀해진 거예요. 그 얘기는 김 위원장의 24시간이 다 잡힌다는 거예요. 투명도가 엄청 커졌다고 하는 얘기. 뭐 지하 땅굴을 팠다 그래도 북한을 다 지하 땅굴을 파고 24시간 그걸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투명도도 AI의 도입으로는 완전히 바뀌었다. 또 하나는 그동안은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평양에 그걸 때린다 그러지만 협박이다. 북한이 미국을 때리는 것은 미국은 협박인 줄 알아요. 너 이거 어떻게 때린다는 얘기냐. 워싱턴 바이든을. 그러려면 보통 말하는 전략 핵폭격기가 있든지 또는 트리아드 시스템은 미슬이 있든지 아니면 SLBM 핵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것도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근데 북한은 그걸 자꾸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하죠. 근데 안 믿어요, 미국. 객관적으로. 근데 미국이 북한을 태우는 얘기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 15분 단위로 위치 추적을 하고 있어. AI가 도와줘서. 그러고 때리면은 옛날엔 때리면 평양에 100만이면 100만이 다 죽고 그 낙진이 서울에 떨어지고 더 심하면 오키나와 규슈까지 간다. 근데 AI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최근에 오면 올수록 사용하고 있었던 핵폭탄 전술 핵무기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걸 운용하는 시스템도 AI 발전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또 떨어뜨리면은 전에는 그냥 공중 낙하로 떨어졌는데 이제는 다 가이던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평양 옆에 몇 킬로에 있으면 거기까지 정확하게 정조준에서 가서 지하 방가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방 안에서 터진다. 에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뭐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가자에서 요전에 죽은 것도 뭐 7층 어느 방으로 옮기라고 그러고 그 방 때려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얘네들은 협박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러면 AI 뉴클리어 넥서스에서는 사실은 북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의 효율성이라는 건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어떻게 쏘면 남쪽이 피해 보겠죠. 용산이 나오다 때리면. 그리고 뭐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우리도 피해 보겠죠. 근데 쏘는 순간에 명확히 우리도 때릴 거다. 또는 단추 누르려고 하기 직전에 때릴 거라 그러면 남쪽이 초토화 됐지만 나도 죽으면은 그 초토화하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디터런스. 그러니까 디터런스라고는 말의 의미가 AI가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달라졌다는 얘기. 두 번째로 AI가 가져온 변화는 배영자 교수가 어디까지 가봐야하는지 모르지만은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이라는 거는 이제 살상용 자율무기 체계죠. 우리가 뭐 자동차도 자동차 되는 것처럼 무기 체계가 자율화되는 프로세스는 빨라질 수밖에 지금 없어요.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거는 드론 정도가 익숙해져 있죠. 특히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또는 가자에서 하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무기 체계 하나가 드론도 초보는 알고리즘을 다 기록해서 하는 거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지가 스스로 그때그때 따가지고 저쪽 데이터 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로봇겠죠. 군인이 이제 더 이상 탱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인 탱크가 가고 그 안에서 사람이 꼭 안 타도 상대방하고 하는 경우에 상대방 타겟을 분석해서 이쪽에 조정해서 저쪽으로 되때리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오겠죠. 우리 경우도 당장에 옛날부터도 나 그런 생각했지만 우리 뭐 155마일 철책 돌잖아요. 군대 가면. 그런 정도는 그게 로봇이 해도 되고 로봇 더그가 해도 되고 실제 뭐 일개 분대원 분대 편성에서 한 명 정도만 병이 따라가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아마 체크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AI 시스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구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생각으로 할 때가 됐어요. 군인의 로봇의 변화는 어떻게 할 거냐.
들어온 이후에 이게 장단점이 있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에 이제 특히 국제 정치에서 심란해 오는 거는 가장 큰 거는 핵이 제일 문제인 것은 확실하죠. 대규모로 여전히 죽으니까. 근데 자율무기 체계로 해서 점점 사람이 관여되는 부분이 줄어드는데 이게 충돌하다가 커지면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은 택티컬 뉴클리어로 올라오면은 이게 전체가 터지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분명히 왜 키신저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파트죠. 세 번째로 이제 많이 논의하는 것들이 이 커그니티브 워에 해당하는 파트들이죠. 전통적으로는 그것을 뭐 심리전 그런 말들을 쓰고 그러다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인지전. 나는 중국 번역이라고 해야 할지 중국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중국은 그걸 제뇌권을 장악하겠다 그러는 상대방의 뇌를 장악하겠다. 그러면서 주장은 사실은 자기네가 원조다. 손자병법 때부터 시작해서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정말 잘 싸우는 장수는 안 싸우는 장수.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장수가 가장 잘 싸우는. 중간치는 누가 이길지 몰라서 한판 해보고 승리하는 자. 그게 서양의 전쟁 방식이죠. 제일 바보는 싸워서 지는 쪽이 이제 제일 바보가 되겠죠. 결국 안 싸우고 이기려는 것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리얼리티라는 것이 정보가 들어가는 것하고 그것을 다시 인식하는 건 정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니까 인지하는 거를 이쪽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근데 이건 상당히 밀접하게 AI 파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파트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전쟁은 굉장히 다를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뭐 다음 달에 저기 서울에서 2차 회의가 열리지만은 밀리터리 AI, 군사 AI, 우리는 비군사 AI, 뭐 반도체 이런 것에 주관심이 있지만은 이것도 그냥 놔두면은 2050년쯤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 그래서 거버넌스의 논의들이 시작이 됐죠. 뭐 가장 중요한 논지들은 따라서 이 AI한테만 맡긴다는 거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AI가 정보를 모으고 정책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고리에 인간이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 역사적으로도 몇 번의 굉장히 큰 실패가 있었어요. 유명한 1984년 브로진 화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련 레이더망에 미국이 쏜 저공 미사일이 러시아로 대규모가 발사된 게 잡혔어요, 레이더망에. 그냥 놔두면 바로 응전을 해야 되는 저쪽에 들어오니까. 근데 다행히 그것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 기계로는 이것에 대해서 세컨드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리티를 가지려면 들어오기 전에 우선 때려 막든지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일단 버튼을 안 누르고 그 고도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저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스톱을 걸고 보니까 사실은 기계가 잘못 작동한 거죠. 지금 뭐 AI들 소위 블랙박스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엉뚱하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게 신문에 봤는지 모르지만 이 AI가 내 뇌하고 같은 AI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여기서 했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나 같은 휴먼 인텔리전스가 놓고 그럼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냐. 남북 관계 같은 걸 물어보면 한 8, 90%는 그럴듯해요. 이제 딥러닝을 시키니까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은 너무 기본적인 이제 교육을 트레이닝을 시키면 얘가 그걸 가지고 내가 쓴 글들이나 이런 거를 일단은 다 읽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깔려 있는 데이터에서 내가 하는 논의와 잘 어울리는 것들을 바깥 것도 긁어와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 그러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90%고 뭐 남북 관계, 미중 관계는 한 7, 80% 맞추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선생님, 뭐 선생님 얘기 안 들어도 되겠네. 오늘 강의를 사실 내가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보고 여기서 1시간 하라 그러면 1시간 정도는 할 거예요. 근데 미중 관계나 남북 관계를 10%나 20, 30%는 대세에 지장 없다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 너 그랬다며? 아니,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AI가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 책임이 이 논의의 첫 번째 단위가 responsible AI인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AI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 참담해서 만들어서 일단은 내가 감사하게 받았는데 오픈을 못하고 있는 거는 오픈을 하면 그게 당신이 한 얘기라고 그러면 모든 걸 내가 다 responsibility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실제 지금 AI들의 모델링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의 하나,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어나는 블랙박스를 어떻게 줄여가냐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도 중에 하나죠. 시간이 다 됐는데 뒤에 건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렇게 변화한 속에서 한국의 꿈은 뭐냐? 한마디로 해서 K-복합국가 건축이 우리의 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죠.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하면 액터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이거를 오중근밀망 국가로 생각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남북한 네트워크, 이 주변 사이버 지구 뭐 이런 식의 얘기고, 무대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다보탑적인 것에서 첨단 기술에 기반한 그런 지식 질서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안 따라가고 살아남을 길이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니 나는 원래 체질이 이과 체질도 아니고 내가 꼭 AI 같은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나는 강하게 가지라고 그러죠. 아니 그것에 첨단이 될 수 없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 그게 문화 또는 뭐 이 생태, 뭐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거 그런 거라도 그런 거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반적인 첨단 기술 기반에 대한 첨단을 걸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이해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뭐 정치 경쟁을 하고 군사를 하고 싶거나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를 하더라도 저거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연기의 핵심 내용이 중요하게 바뀐다. 근대라고 하는 것이 만약 늑대적인 거였다 그러면 서서히 복합으로 가면서 그것이 거미적인 요소를 동시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처음 늑대 거미를 인터넷에서 내가 만났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런 고민을 하다가 늑대도 필요하고 거미도 필요한데 해서 두 개를 다 쳐봤더니 늑대 거미라는 거미가 있더라고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퇴화해서 이제 네트워크 그물망 치는 건 좀 약해졌지만은 따라서 그런 것이 필요로 한 것이 근대에서 복합으로 넘어오는 초기적인 것이라 그런다면 마지막이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중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AI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군사적인 위험이나 이런 요소가 있으면은 일종의 영어로 하자면 심비오시스죠. 리빙 투게더라고 하는 것이 아까 롱사이클의 마지막에 지구를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그 요소를 일정하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상징적인 표현은 EA에서 그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BTS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우냐 그랬는데 그게 워낙 국제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가지고 나이 내가 제일 많아서 뭘 하고 싶으냐 그래서 내가 한번 다 읽어볼게. 그래서 보니까 200곡쯤 되더라고요. 당시 200곡을 가사는 다 읽어봤어요. 그 내 눈에 들어온 거는 내 프레임워크로 보면 두 곡이었어요. 하나는 페이크 러브였고 하나는 그거보다는 덜 유명한 마이크로코스모스. 두 번째 곡들은 알는지는 잘 모르고 페이크 러브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가짜 사랑이. 실제 나 인터뷰 같은 건 다 봤죠. RM이나 이런 애들이 페이크 러브는 자기한테도 운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곡이었다. 근데 얼마나 깊이 그 뜻을 알았는지 그건 뭐 내가 인터뷰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페이크 러브라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뭐 늘 남의 눈에 보이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가 페이크 러브의 중심 주제 아니에요. 근대라는 것이 다분히 그런 거죠. 사상사적으로 보면 루소가 던지고 있었던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의 유명한 루소의 사랑의 국제정치 사상이 있죠. 내가 사랑의 국제정치학 1장에 쓰고 있는 20대에 내가 그거에 공연이 매혹돼 가지고 한 7, 8년을 버렸는데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페이크 러브. 마이크로코스모스는 이제 뭐 7, 80억이 다 작은 촛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같이 함께 비출 수 있는 것인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와 타자들과 빛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저 두 개의 곡을 뭐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물론 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아미가 유명해졌지만은 그 곡이 던지는 뉘앙스도 그렇게 적어도 우리 국내 정치인들의 난장판 싸움보다는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21세기 중반이나 후반에 건설할 수밖에 없는 복합국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 차원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서 근대에서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 국가 밑에 하위국가 네트워크 부분을 품어나가는 형태로 복합되지 않는 국가가 21세기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무대 차원에서는 아까 그 다보탑 그린 거를 그냥 다시 재구성한 거죠. 중앙 무대에 안보, 번역, 문화, 생태가 있고 기층에 기술 정보 지식, 상치기, 공지. 마지막 퍼포먼스의 내용에 춤의 내용도 1차적으로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건 뭐 당연히 살아남아야 되니까. 영어 표현은 셀프 오가나이제이션이죠. 진화생물학 같은 데서도 대단히 강조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충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제대로 살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플러스 코이볼루션, 타자와 내가 같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결합되어지는 것을 리빙 투게더라고 부른다. 그게 결국 21세기 중후반쯤 가면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지 않고 끝까지 만약 만인의 만에 대한 주장, 합수도 뭐 뜻은 꼭 그건 아니었지만 여하간 합시한적으로 21세기를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뉴클레어 플러스 AI 넥서스. 그러면은 공생이 아니고 공멸할 위험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전에는 저도 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지만 망한 거는 독일이 진 거 아니에요. 지구도 또 싸움에 나왔잖아요. 2차 세계대전 지구 또 나왔지만 지금 뉴클레어 플러스 AI 넥서스로 된 데서 정말 근대전으로 한판 붙으면 그런 경우에는 지구는 대강 이제 다음 별로 의사를 가든지 뭐 이래야 될 상당히 다른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신학이라 이런 데서는 그런 문제를 골똘히 고민들을 하죠. 21세기 신학 같은 데서는 이런 생각들을 제대로 할 때가 됐다. 근데 이제 국제 정치학이 가장 늦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우리 경우는 더구나 뭐 분단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분단 남북의 문제 국내적으로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보수다 진보다 하고 싸움하고 있는 속에서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내가 마무리 짓는 것은 여러분들 경우도 좀 누군가는 앞서가는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되죠. 여기 모인 30명이라도 해야 그것이 어쩌면은 BTS가 얘기하는 한반도 안에서의 촛불 같은 역할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죠. 8주 동안 수고들 많이 했고 재밌는 이야기들 보내세요.